네, 준킴입니다. 앞으로 그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오늘도 이제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또 주말에 보통 다른 분들께서는 어떤 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는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좋아하고 꼭 책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에 이렇게 도는 여러 가지 글들, 기사 이런 것들도 다 새로운 형태의 책,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 다 가리지 않고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글로 돼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합니다. 보통 책에서 많이 깨달음도 얻고 영감도 얻고 또 위로도 받고 그리고 정보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주로 많이 읽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제가 엄선해서 개인적인 취향을 100%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토요독서. 예전에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아마 그 예전에 그 토요일날 주말의 명화나 토요 명화 같은 그 프로그램들이 공중파에서 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독서를 할까 토요 독서를 할까, 또 주말에 명화잖아요, 그냥 영화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네이밍을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인지하기 쉽게 토요일날 하는 독서다, 그래서 토요독서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아무튼 각설하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총 3권입니다. 제가 그 도서관을 많이 가는데 도서관의 신착 도서, 새로 나온 도서들을 우연히 보다가 너무나 읽고 싶었던 책들이 딱 꽂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워왔죠. 지금 며칠 전에 지금 일주일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못 읽고 있다가 오늘 이제 날을 잡고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책, 아날로그의 반격과 생각의 기쁨은 원래 구매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고, 요 회의에서 똑똑해 보이는 100가지 기술이라는 책은 너무 재밌어 보여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렸다는 점. 신착도서에 이렇게 읽을 만한 책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혹은 도서관을 많이 애용해 보신 분들은 도서관에다가 내가 원하는 책 신청하시면은 될 수 있으면은 도서관에서 다 구입을 해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애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좀 사세요. 저도 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거 아깝지 않아요. 책은 두고두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책들을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기 때문에 사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일단 우연히 이제 도서관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3권 넣어보았습니다. 자, 맨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자, 생각의 기쁨은 유병욱 님이 지으셨고요. 자, 어떤 분이냐면 항상 책을 볼 때 안쪽 이제 날개를 먼저 보는데, 자, 저자 소개가 아마 광고회사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회사인데 TWBA 코리아에서 CD로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16년차 카피라이터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이분은 이제 서울대 인류학과,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석사 이런 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편한 세상에
SK 브로드밴드, 비너스, 신한금융투자 뭐 이런 것들, SBS 슬로건 등을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디즈 캠페인으로, 시디즈 의자 유명한 브랜드 있죠. 광고의 마케팅적 효과만으로 평가받는 FA 월드 코리아에서 그랑프리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아무튼 네, 대단한 경력을 지니신 분이에요. 이 한 문장이 되게 와닿았어요. 생각하고 문장을 모으고 가끔은 그럭저럭 괜찮은 문장을 쓰는 기쁨에 산다. 이 한 문장이 확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생각의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 자, 이런 문장도 괜찮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이걸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삶은 모호하다. 명료한 답을 건질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창의성도 마찬가지. 명료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창의성이 궁금한 우리들은 뭘 어찌해야 할까? 제일 좋은 건 현장의 목소리다. 유병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조곤조곤 잘 들리는 목소리로 현장의 경험을 진솔하고 담백하게 풀어내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생각이 기쁨이 되는지를 따라가 보자. 우리는 너무 자주 천둥번개를 기대한다. 강의 하나 들으면 쩍 갈라지며 인생의 비법이 풀리고 책 하나 읽으면 번쩍하며 창의성의 핵심이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인생 비법 12가지. 이것이 창의성이다. 누군가 강의나 책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유병욱의 이야기는 천둥번개로 오지 않는다. 가랑비로 온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좋은 것들은 대부분 천둥번개처럼 명료하게 오는 무엇이 아니라 가랑비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모호하게 오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생각의 기쁨에 젖어드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의 제자에서 나의 후배를 거쳐 이제는 믿음직한 직장 동료이자 훌륭한 책의 저자로 유병욱과의 인연이 참 고맙다. 박웅현 CCOX 님께서 너무 유명하죠? 책은 돕기다 8단의 저자 박웅현 님이 직접 이런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서점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이런 내용들 때문에 들춰보게 됐습니다. 책 내용 중에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스피노자가 한 말이고요. 이분이 자, 여기 이런 말을 썼어요. 지금 12페이지에 자, 어느 날 이런 문장을 주워왔습니다.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 스피노자의 말인데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창의력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니어 보드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고 저도 여기에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이 문장은 주니어 보드에 지원한 한 학생의 자기소개서 속에 적혀있던 말이었죠. 한 줄의 글인데 꽤 오랜 시간 눈을 뗄 수 없더군요. 이런 게 좋은 문장의 마력 같습니다. 속으로 수십 번 생각했지만 명확하게 정리할 수는 없었던 어떤 생각의 덩어리에 한 줄의 문장이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자, 이 부분. 네. 깊이에 대한 얘기를 맨 첫 번째 장에서 꺼내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첫 번째 챕터 내용은 깊이와 넓이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 깊이는 그렇게 넓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행여 깊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가? 어쩌면 얕게 파고 들어간 땅이 아주 많은 것도 또 다른 방식의 깊이이자 대단한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주던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막내 삼촌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막내 삼촌 얘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깊이와 넓이의 이 부분 내용만 살짝 살펴봤는데도 굉장히 와닿았고 그리고 이 책 내용에서 지금 이게 첫 번째 장이거든요. 목차를 보시면
더 좋은 생각을 위한 기본 이렇게 나와 있고 깊이와 넓이가 맨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내용의 첫 문장, 저는 첫 문장, 책에서 쓰여지는 첫 문장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저는 문장을 자주 줍습니다. 그리고 간직합니다. 네, 이런 표현들이 되게 생소한데 뭔가 신선했어요. 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다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직업, 문장, 뭐 줍다 이런 표현들. 근데 직업이 직업인지라 저는 문장을 자주 줍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 시작하기가 만약에 내가 책을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첫 문장의 어떤 신선함, 생경함이 되게 머리를 딱 때리는 느낌. 그게 좀 컸어요, 저한테는. 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랄까, 본인이 생각한 내용들을 글로써 표현한 이거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들을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느끼는 게 버릴 문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매력적이고 정갈하고 표현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따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고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에필로그 부분을 소개를 더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에필로그 제목은 생각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이 광고하는 일인데 생각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할 문제가 뭔지를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그 생각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든 광고가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 기쁨이 꽤 근사하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겪는 생각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누가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하는 일이 뭐가 그리 좋으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일은 매력적인 일이다. 그렇죠? 성별이나 나이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생각의 영역에서는 경험자의 노하우만큼 초심자의 새로움도 대접받는다.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자, 생각해보면 세상에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란 사람은 생각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사람들의 생각, 그렇죠? 뭔가를 어필하겠다는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제품이 나오고 광고가 나온다. 그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살아가고 그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음 세 번째, 처음부터 대단한 생각은 없다 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생각도 큰 생각의 불씨가 된다.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분의 표현으로는. 자, 그래서 중간에 이제 루게르겐 환자를 돕는 것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생각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력적이다. 그게 생각의 기쁨이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생각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 그냥 노트 연필만 있어도, 그렇죠? 커피 한 잔, 스마트폰 메모장 같은 것만 있어도 자유롭게 생각의 바다로 떠날 수가 있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도 없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오르프의 사색 같은 경우, 그렇죠? 감옥에서 그것도 휴지에다가 쓴 글을 엮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매력적이라는 거죠. 돈이 들지 않는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혼자 생각하는 것도 재밌지만 여럿이 나눈 생각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굉장한 쾌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낼 때,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서 같이 나올 때 어떤 아이디어가 최대치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도 매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생각에는 밀당의 매력이 있다. 자, 밀당의 매력. 성공의 확률과 비슷한 빈도로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더 매력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발상을 하는 고통,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한 어떤 성공 이런 부분들, 그런 밀당의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앨런 머스크,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처럼 강력하고 근본적인 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또 커다란 희열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8번째. 법정 스님께서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당신이 한 발견,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어떤 허락된 사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 같은 걸 봐도 좀 더 유심히 보고 더 깊고 온전하게 느끼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매력이다. 자, 그 다음 9번째, 마지막입니다. 생각의 힘에 대해서 그 저자가 들었던 가장 강력한 말은 붓다의 입에서 나왔대요.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 내 생각의 결과다. 저도 이 문장, 네, 굉장히 뭐랄까 가슴에 와닿는 이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생각의 힘이라는 것이 세다는 거죠. 굉장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오늘의 행복도 어제의 혁명도 내일의 변화도 모두 생각의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품에 안겨 사는 우리 모두에게 생각이 주는 기쁨이 더 크게, 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카피라이터나 글 쓰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책입니다. 그 책 색깔이 굉장히 딱 눈에 띄는 그런 색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요. 테이블 모서리에 건터앉기, 여기 그 59번 기술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서 그런데 현실의 대규모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의하는 그 상황에서. 제목이 회의에서 똑똑해 보이는 100가지 기술입니다. 네. 구글 출신 회의 천재가 공개한 화제의 웹툰. 자, 한번 볼게요. 아마존 독자들의 별세례 5점 만점에 4.7. 굿리즈 독자들의 열관적인 서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입장하는 기술, 동료의 말을 경청하는 듯 보이는 기술, 경청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는 듯이에요. 경청하는 듯. 그리고 탁월한 발표 자료로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기술, 회의실 안을 왔다 갔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기술, 다양한 상황별 표정 관리하는 기술, 질문할 기회를 제대로 부착하고 상황에 적합한 질문을 하는 기술, 전화 통화할 때 똑똑해 보이는 기술.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여기 지금 추천사들 보시면 오리지널스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회의실에 꼼짝 못하고 묶여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옆구리가 결릴 정도로 웃는 동시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사실이라서 더 웃기다는 거죠. 사실이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이 스프린트 저자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글 관련된 저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추천사들도 굉장히 뭐 배꼽 잡는다, 웃긴다 이런 얘기죠. 취직한 새내기가 있으면 한번 제발 사줘라. 자, 취직한 새내기 분들,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 꼭 사보세요. 이거 추천합니다. 저도 강추합니다. 정말 잠깐 봤는데, 자, 이 저자가 어떤 분인지 한번 먼저 볼게요. 지은이 세라 쿠퍼 분은 작가이자 풍자 코미디언이래요. 워싱턴 포스트, 허핑턴 포스트,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의 글을 쓴다. 구글 독스, 야후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구글 독스 디자인 부서의 책임자였다네요. 네. 그냥 작가이자 코미디언이 아니네요. 단순하게. 자, 직장 경력이 15년. 그쵸? 그래서 그동안의 회의 노하우가 총망라된 책이 이 책이고요. 사라 쿠퍼는 참석하는 회의마다 동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놀라울 정도로 똑똑한 직원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썼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가 느낀 회의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신만의 노하우를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렸고, 이게 이제 회의에서 똑똑해 보이는 10가지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50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이 나오게 된 셈입니다. 네. 잠깐 들여다볼게요. 제가 이거는 사실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책이에요. 우리가 회의를 너무 많이 하니까, 특히 이제 외국보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더 회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회의의 기초 기술, 그리고 알짜배기 대화법, 그 다음에 3부에는 고단수 기술. 자, 이렇게 3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부록으로는 회의와 회의 시간 막간을 이용해 돋보이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이 지금 챕터들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내가 하려는 말을 잘 듣기 바란다. 안 그러면 또 할 거다. 굉장히 웃깁니다. 지금 하나만 한번 볼게요. 회의의 기초 기술 중에서 일반 회의, 똑똑해 보이기 위한 10가지 핵심 전략. 아마 이 글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저자 소개 중에서 나왔던 내용 같은데, 자,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큰 내용만 볼게요. 자, 10가지 핵심 전략. 일반 회의는 보통 다음 세 부류 가운데 하나다. 첫째, 괴롭다. 둘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셋째, 지겨워 죽을 지경이다. 자, 그래서 어떤 종류 회의에 참석을 하든지 간에 이 10가지 전략 중에 하나만 써먹어도 똑똑해 보인다고 장담을 한대요. 자,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이 황당무계하고 틀렸어도 상관이 없대요. 오히려 부정확할수록 좋대요. 그쵸? 뭐 이거를 보드마카 내려놓고 나서 사람들이 제목 뭘로 할지, 이 동그라미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직원끼리 싸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백분율을 분수로 바꿔라. 사용자가 25% 정도가 이 버튼을 클릭했어. 자, 이 말을 그러니까 4명당 1명인 셈이군,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25%라는 수치는 사실 잘 안 와닿아요. 어떻게 보면 낮은 수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막 90%, 100%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25% 하면 낮은 거 아니야? 근데 4명 중에 1명이 쓴데 이거는 조금 더 크게 와닿는 거죠. 반대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이제 수학 실력에 혀를 내두른다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그 다음 세 번째, 모두에게 한 발 물러서서 살펴보자 라고 제안하라. 네. 한 발 물러서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 질문. 우리가 정말 해결하려는 문제는 뭐죠? 이런 말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던져보세요. 자, 네 번째. 메모장에 뭔가 적는 척 하면서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여라. 요거는 우리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메모장에 뭔가 적는 거. 회의하실 때 잘 보세요. 직원들 뭐 하고 있는지. 되게 쓸데없는 거 그리고 막 쓰고 있어요. 네, 꼭 이거 느끼실 겁니다. 아니면 우리 왜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이렇게 뭐 대통령이랑 이제 국무회의 같은 거랄까? 그런 거 할 때 보시면 밑에 있는 분들이 엄청 받았어요. 진짜 한 글자도 토시 안 틀리려고. 다들 아시죠?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이런 걸 하래요. 다섯 번째,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한 발언을 되풀이하라는 겁니다. 천천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해서 반복해라. 그렇죠? 근데 꼭 토를 달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란 토를 꼭 달고 나서 되풀이하라는 거.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현실에 대규모로 확대 적용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라. 그게 뭔 뜻이든 상관없다. 이거 굉장히 웃긴데요, 진짜. 무슨 뜻이든 상관이 없대요. 그냥 이 말을 던져보래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회의실 안에서 왔다 갔다 서성거려라. 자, 누군가 회의실 탁자 앞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천천히 걸어서 돌아다니면 멋져 보이지 않는가? 이거
이거 드라마랑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써먹어 보시고요. 이거 글쎄 이거 주니어들이 써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8번째 자료 발표자에게 바로 앞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달라고 얘기해라. 이거 엄청 짜증나는데 발표하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요 바로 전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볼래요? 이런 말 네, 해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지적하려는 사항을 모두가 놓쳤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래요. 네. 그리고 그냥 한번 입 다물고 째려본 다음에 네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해라.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9번째 중요한 전화가 걸려온 척하고 회의실 밖으로 잠시 나가라. 아 이거 진짜 많이 합니다. 특히 상사분들. 자 아무튼 그러니까 회의가 중요한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회의가 중요한 건데 지금 하고 있는 회의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자기 비하적인 농담을 곁들여라.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솔직히 지난 1시간 동안 회의하고 있던 1시간 동안 나 그냥 딴전 피우고 있었는데 혹은 뭐 여기 보시면 한마디도 듣지 않고 멍 때리고 있었어. 이게 지금 자기 비하적이라는 거죠. 그쵸? 뭐 이런 농담들. 그래서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러니까 웃게 만들어야 돼. 이런 농담을. 아, 나 멍 때리고 있었어. 뭐 이런 거. 그쵸? 그래서 당신이 솔직하다고 생각하고 인사부에 칭찬 한마디 넣어줄까 생각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 10가지. 회의의 기초 기술 중에 똑똑해 보이기 위한 10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이거 지금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당신이 동료를 아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전화회의할 때 똑똑해 보이는 혹은 똑똑하게 들리는 기술 그 다음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지금 남성 중심적 직장에서 회의에 임하는 기술 이런 거 좀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76페이지 자 제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포츠에 비유하는 표현을 자주 써라. 하이파이브를 확실하게 해라. 하이파이브. 자동차 얘기하는 기술을 터득해라. 질문처럼 들리는 발언은 절대 하지 마라. 설사 진짜로 질문이라고 해도 말이다. 다음 남성 동료가 신고 있는 양말이 멋지다고 칭찬해라. 여성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신에게 뭘 해달라고 요청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넘기래요. 문제 삼지도 않아야 된다. 그리고 7번째, 짓궂은 장난을 쳐라. 일찌감치, 자주. 8번째, 위대한 래브 스킬을 들먹여라. 남성인들이 툭하면 꺼내는 후진 영화. 이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루디는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영화들. 남성들이 잘 꺼내는 옛날 영화들. 뭐 이런 회의나 어떤 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치열업 하는 것, 뭐 그런 것들 관련된 영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 중심적인 직장에서 회의에 임하는 기술이었고요. 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좋은 기술들이죠. 네, 회의와 회의 사이 막간을 이용해 돋보이는 기술은 뭘까요? 자, 아무튼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랄까 회사 업무에서 그 역량에 들어간다고 절대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은 결국 심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다른 직장 동료나 상사와 후배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보면 처세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욕을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놓고 이런 기술을 알고 있어서 쓴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몸소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통 상사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회 초년생들 분이나 아니면 이제 갓 사회에서 사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 그리고 주니어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의미한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제목이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 지인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 중에서 이 아날로그의 반격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일단 요지는 이런 거예요. 디지털 그 바깥의 세계를 발견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문장이 와닿았어요. 이렇게 책 날개에 보시면 정서와 관련된 모든 단어가 아날로그 영역에 있다. 반면 디지털 영역은 모두 완벽함과 속도에 관한 단어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장 하나가 굉장히 꽂혔어요. 자,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 자, 데이비드 삭스라는 분이신데요. 발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캐나다의 비즈니스 및 문화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논픽션 작가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날로그의 반격 책은 2016년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에 뽑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7년 카네기 메달 후보작에도 올랐다. 자, 이 책을 두고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뉴욕타임즈에서는 모든 오래된 것이 머지않아 새로운 것으로 탄생할 것이다. 작가 스티븐 킹의 문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들린다. 데이비드 삭스는 아날로그의 반격에서 이 현상에 대한 통찰력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끊임없이 개선되는 디지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는 낙관에 강력하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우리는 종종 비논리적이지만 아름답고 결점이 있는 것에 열광한다. 자, 저자는 이 책에서 효율성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반응하고 가치를 느끼는 물리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크커스 리뷰라는 곳에서는 섹스는 이 책에서 아날로그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열광, 그리고 포스트 디지털 경계에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참신하고 대범한 접근을 보여준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빠르게 움직이고 틀을 파괴하라. 이게 페이스북 구호였대요.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세계의 끊임없는 파괴와 혼란에 지쳐가고 있다. 섹스는 이 책에서 디지털의 폐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균형을 잡아갈 방법은 무엇인지 탐구한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사실상 단순히 책을 좋아하는 분들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비즈니스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목차를 보시면, 자, 목차에 일부에는 아날로그 사물의 반격이라고 해서 레코드판, 종이, 그리고 필름, 보드게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아날로그 아이디어의 반격이라 해서 인쇄물, 그러니까 잡지나 책, 신문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서 오프라인 매장, 제가 이따 아마존 관련된 얘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애플 매장,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요즘 AI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해서 일과 로봇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그 로봇을 대체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8장에서는 학교, 부제로는 아이패드가 교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제를 달고 있는데,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실리콘밸리, 그렇죠? 낮에는 코딩, 밤에는 수제 맥주, 이런 얘기들을 해서 비즈니스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비즈니스에 모든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의 내용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자, 프롤로그 보시면 진짜가 아니라는 느낌. 자, 이 제목으로 뭔가 느낌이 확 오시죠? 여기서 어떤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냐면, 자,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자, 여자들이 다시 레코드판을 사고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음반 매장이 전체 문화의 지평에서 제 위치를 찾아간다는 신호였다. 어딘가 쿨한 곳에서 젊은이들이 음악을 찾기 위해 모여들어 서로를 발견하고 있었다. 미디어와 음반업계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레코드판이 다시 인기를 끄는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진짜, 노스텔지어, 밀레니얼 세대 같은 마케팅 유행어들이 다양하게 조합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싫어하는 힙스터들에게
흥행의 원인을 찾았다. 내가 보기에 레코드판이 다시 인기를 끄는 것은 좀 더 거시적인 현상이다. 바로 아날로그의 반격 말이다. 자, 제목이죠. 책 제목. 자, 요 뒤에 부분을 좀 더 보실까요? 뒷부분에서, 자, 요 부분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부분에서. 자,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돌파구.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 개선되고 바뀌고 완전히 재편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 우리의 자동차, 집, 일, 섹스라이프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 기술의 진보라는 매끈하고 질서 정연한 내러티브 속에서 최신 기술은 항상 낡은 기술의 생명을 끊는다. 음악 감상법은 직접 듣는 것에서 밀랍 원통, 레코드판, 카세트 테이프, CD, MP3 다운로드를 거쳐 이제는 무선 스트리밍 서비스로 진화했다. 디지털 기술이 바꿔놓은 일상 속의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음악 감상의 미래는 더 나은 음질에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쉬운 완전히 가상의 것으로 변화할 듯 보인다.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디지털화가 가능한 사물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잡지는 온라인만으로 존재할 것이고 모든 구매는 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며 교실은 가상 공간에 존재할 것이었다.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곧 사라질 일자리였다. 프로그램이 하나 생길 때마다 세상은 비트와 바이트로 전환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디지털 유토피아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터미네이터와 마주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날로그의 반격은 그와는 다른 내러티브를 보여준다. 기술 혁신의 과정은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혁신의 과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일련의 시도들이다. 자,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또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아날로그의 반격은 디지털화가 불가피하다는 가정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확실성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디지털화의 흐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이 아닌 물건이나 아이디어가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생각은 실리콘밸리와 다른 스타트업 허브에서 확산시키는 파괴적 혁신을 우상시하는 기술 낙관주의의 내러티브에 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술 진화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열심히 습득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들 기술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수준에서 디지털 기술과 겨룰 수 있을 경우에만 살아남을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날로그의 반격이 더 중요해진다. 아날로그 경험은 디지털 경험이 주지 못하는 실제 세계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지만 때로는 디지털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내놓는 최고의 솔루션이기도 하다.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기록할 때는 키보드나 터치스크린이 펜을 이기지 못한다. 이 책에서 확인하겠지만 아날로그 기술의 태생적 제약이 사용자의 생산성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높여준다. 이 책이 디지털 기술에 반대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해두고 싶다. 독자가 이 책에서 만날 인물, 회사, 조직은 디지털화 이전에 이상화된 과거에 대한 장밋빛 노스텔지어 때문에 아날로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러다이트가 아니다. 네, 신기술 반대자라는 뜻이고요. 그들은 아주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무장하고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소셜미디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 온갖 디지털 도구로 아날로그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한다. 그들은 디지털 세상을 몰아내는 대신 아날로그 세상을 더욱 가까이 끌어들여 그 장점을 활용해 성공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것이 광범위한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보편적 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회사, 기관에게 엄청난 기회를 보여준다 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1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코드판, 종이, 필름, 보드게임의 새로운 시장을 살펴봄으로써 과거의 아날로그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어떻게 소비자의 근본적 욕망을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공을 이끌어냈는지 알아볼 것이고 2부에서는 출판, 유통, 제조, 교육 등 교육은 물론 실리콘밸리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냄으로써 디지털 중심의 경제에서 아날로그적 아이디어가 가진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잠재력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누릴 이점들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그 아날로그 사물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아날로그 관련된 아이디어들의 반격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제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오프라인 매장, 2부의 6장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 파트에서 아마존 성공의 함정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책이 너무 재밌어서 자,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이면에는 결국 그런 것들은 진짜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결국 소비자들이 더욱 자주 컴퓨터로 쇼핑하게 되면서 제품의 종류, 가격, 인프라 등 디지털의 장점이 승리하게 되고 구시대의 쇼핑 문화와 실제 매장은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인데 이 가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물건을 온라인에서 파는 거는 굉장히 쉽죠, 그쵸? 자, 쉬운데,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볼게요.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이 이렇게 가장 수익성 좋은 웹 서비스가 25% 마진율을 기록했다는 거. 그래서 뭐 그룹폰 같은 이런 회사들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리테일 매장을 대체할 것으로 예견되었던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규모 수입 비용 절감이라는 모든 강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서 해내야 하는 그 한 가지에 실패하는 거. 자, 이게 지금 아까 그 얘기예요. 여기서 실패했다는 게 뭐냐면 이윤을 내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 그쵸? 물건을 파는 것이 온라인에서는 쉬운데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윤 내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얘기죠, 그쵸? 자, 그 이유가 뭘까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자, 일단 맨 처음 신규 고객 유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여기 이 파트 그 패러그래프에서는 자, 아날로그 고객 유치는 비용에 대해 효과가 훨씬 크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신규 고객 유치면 그 다음 두 번째 쇼핑 경험의 차례인데 그 쇼핑 경험 자체인데, 자, 대부분 온라인에서는 고객들이 최소 클릭만으로 들락날락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소비자들이 찾는 게 무엇이냐, 진짜.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하지만 디지털 쇼핑이라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대신 전자상거래는 쇼핑에서 부담되는 일을 소비자에게 의도적으로 떠넘긴다. 자, 이런 얘기가 뭐냐면 정보를 뒤져보게 하는 거죠. 스타일과 가격을 다른 거랑 비교하게 만들고 제품에 대한 리뷰를 쓰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소비자한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쵸? 자기네들이 떠안아야 될 부담인데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떠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다른 사람 도움인데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배송 문제가 있대요. 자, 배송 문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약 이 책을 아마존에서 샀으면, 그쵸? 뭐 택배로 해서 유통센터에 보내져서 이렇게 창고에 있다가 당신 집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운송장을 인쇄하고 박스를 테이프로 밀봉하고 가까운 UPS 매장까지 끌고 가는 일은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반송은 매장 구매보다는 온라인 구매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고객이 상품을 실제로 쥐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배송이라는 것은 결국 전자상거래의 아킬레스건이다. 리테일 매장에서 고객은 배달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같은 책을 아마존에서 샀다면 무료로 배송받았을 것이다. 사실 무료 배송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UPS 배송기사나 직원들은 무료로 일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렇죠? 트럭은 기름을 채워서 공짜로 운행하지 않죠, 그렇죠? 공짜로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리테일러들이 배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내기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비 같은 경우에 아마존은 연간 25%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이 강에서는 아마존 성공의 함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봤을 때 굉장히 규모적으로는 이제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윤을 내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함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는 돈을 버는 일입니다. 조엘 바인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자, 바인스는 수백 개의 리테일러들의 대차 대조표를 살펴보았는데 결과 온라인 판매가 항상 기업들의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드러났대요. 어디에나 있다는 것은 수익률을 낮추고 소비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며 비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게 하며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을 사라지게 한다. 결국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한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이 장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매 장 내용들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이랑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인쇄물 파트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실 부분일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분들이라면. 자, 그래서 요 근래에 있는 어떤 세계적인 유행 흐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린 전체 이 세 권의 책, 네, 생각의 기쁨, 회의에서 똑똑해 보이는 100가지 기술, 아날로그의 반격, 요 세 가지 책, 네, 요 세 가지의 책을 이번 주 토요 독서로, 제목이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뺄까요? 네, 요 세 가지 책을 이번 주 토요 독서에서 추천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